안녕하세요, 미래 엔지니어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기계와 자동차 공학의 핵심인 동역학, 운동학, 그리고 제어, 공학을 정복하기 위한 대장정을 시작합니다. 본 수업에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필수 장비가 있어요. 바로 모듈 0 과정인 기초 수학 도구 상자입니다. 이 강의는 이론 봇, 문제 봇, 그리고 시뮬레이션 봇이 함께 준비했는데요.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수학이 왜 이렇게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수학을 학문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공학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아주 유용한 장비로 생각하고 하나씩 꺼내어 써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의 공학 도구 상자를 열 준비가 되셨나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우리의 베이스 캠프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배울 등역학이나 질점의 운동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팩터와 미적분 그리고 좌표계라는 기초 체력이 반드시 필요해요. 모듈 1에서는 힘을 나누고 일과 토크를 계산하는 팩터를 배울 것이고, 모듈 2와 3에서는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기 위한 미분과 적분, 그리고 다양한 좌표계를 다룰 겁니다. 마지막 모듈 4와 5에서는 에너지와 운동량 보존 법칙까지 나아갈 거예요. 만약 이 베이스 캠프에서 필요한 도구들을 제대로 챙기지 않는다면 저 높은 동역학의 산을 오르다가 길을 잃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장 조금 귀찮더라도 기초 수학이라는 튼튼한 등산화를 신고 배낭을 꽉 조여 매봅시다.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 여기서 완벽하게 끝내고 가시죠. 첫 번째 도구는 벡터입니다. 공학에서 힘은 크기뿐만 아니라 방향이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벡터를 렌치에 비유합니다. 먼저 내적을 알아볼까요? 벡터 A와 벡터 B의 내적은 두 벡터의 크기를 곱하고 그 사이 각도의 코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건 두 벡터가 얼마나 닮았는지를 측정해서 하나의 숫자인 스칼라로 압축하는 과정이에요. 1의 양을 계산할 때 아주 유용하죠. 반면 외적은 조금 다릅니다. 벡터 A와 벡터 B를 외적하면 두 벡터의 수직인 새로운 회전축이 만들어집니다. 그 크기는 두 벡터의 크기와 사이 각도의 사인 값을 곱한 것과 같아요. 토크, 즉 회전력을 계산할 때 필수적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 외적은 순서가 바뀌면 방향이 정반대가 됩니다. 나사를 조일 때와 풀 때의 차이처럼 말이죠. 이 방향의 감각을 익히는 것이 벡터 정복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도구는 미분입니다. 미분은 시시각각 변하는 현상을 포착하는 스캐너라고 할 수 있어요. 위치를 시간으로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시간으로 미분하면 가속도가 됩니다. 아주 논리적이죠?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꼭 익혀야 할 파워툴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연쇄 법칙이에요. 공식으로는 y의 x에 대한 미분은 y의 u에 대한 미분에 u의 x에 대한 미분을 곱한 것과 같습니다. 이 법칙이 왜 중요할까요? 동역학에서는 가끔 시간이라는 변수를 지워버리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가속도를 속도의 시간에 대한 미분으로 보지 않고 연쇄 법칙을 써서 속도의 위치에 대한 미분을 곱한 형태로 바꾸면 시간 없이도 속도와 거리의 관계를 바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킬러 앱 같은 기술을 익히면 복잡한 문제도 아주 간단하게 풀 수 있어요. 미분이 스캐너였다면 척분은 결과를 쌓아 올리는 빌더입니다. 가속도를 적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다시 적분하면 우리가 이동한 위치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등가속도 운동 공식, 즉 나중 속도의 제곱은 처음 속도의 제곱에 가속도와 변이의 곱의 2배를 더한 것과 같다는 이 식도 결국 적분의 산물입니다. 또한 힘을 거리에 대해 척분하면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인 1이 된다는 1. 에너지 정리도 아주 중요해요. 여기서 팁 하나 드릴게요. x의 n제곱을 적분하면 차수가 하나 올라가지만 x분의 1을 적분하면 절대값 x의 자연로그가 된다는 사실 정말 자주 잊어버리시더라고요. 이 작은 규칙 하나가 여러분의 계산 결과를 완전히 바꿀 수 있으니 꼭 기억해 두세요. 척분은 흩어진 데이터 조각들을 모아 전체의 흐름을 보여주는 아주 든든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 도구는 좌표계입니다. 이건 세상을 바라보는 렌즈와 같아요. 어떤 렌즈를 끼느냐에 따라 문제가 아주 쉬워질 수도 지옥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익숙한 직교 좌표계는 가로축과 세로축의 가속도를 각각 2번 미분한 형태로 표현하며 직선 운동에 유리합니다. 하지만 회전하는 물체를 다룰 때는 극좌표계 렌즈가 필요해요. 거리에 대한 가속도와 각도에 의한 가속도를 나누어 생각하죠. 마지막으로 경로가 정해진 자동차나 기차 같은 경우엔 첩선, 법선 좌표계가 최고입니다. 가속도를 속력의 변화와 곡률, 반지름에 의한 방향 변화로 나누어 보는 방식이죠.
공식에서 가속도는 속력의 미분값인 첩선 방향 성분과 곡률, 반지름 분의 속력 제곱으로 표현되는 법선 방향 성분의 합으로 나타납니다. 상황에 맞는 렌즈를 고르는 안목, 그것이 바로 숙련된 엔지니어의 실력입니다. 잠시 멈춰주세요. 본격적인 실습 전에 여러분이 자주 빠지는 함정을 점검하는 5개념 클리닉 시간입니다. 첫째, 코사인을 미분하면 그냥 사인이 아니라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이 음수 부호 하나 때문에 로켓이 반대로 날아갈 수도 있어요. 둘째, 연쇄 법칙 누락입니다. 사인 오메가 t를 미분할 때 안쪽에 있는 오메가를 밖으로 곱해주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셋째, 벡터의 합입니다. A 벡터와 B 벡터의 합의 크기는 단순히 각각의 크기를 더한 것과 같지 않습니다. 반드시 성분별로 더한 뒤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해요. 마지막으로 모든 문제를 직교 좌표계로만 풀려고 하지 마세요. 원운동을 XY 좌표로 풀려다가는 계산의 늪에 빠지게 될 겁니다. 대상의 대칭성에 맞는 올바른 렌즈를 끼는 습관, 지금부터 들여야 합니다. 자, 이제 배운 도구들을 실제로 써먹어 볼 시간입니다. 첫 번째 미션은 경사면 위의 차량 분석입니다. 무게가 1500kg인 자동차가 시속 72km, 즉 초속 20m로 경사로를 달리고 있어요. 우리의 임무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력을 도로와 평행한 성분과 수직인 성분으로 나누는 것. 둘째, 언덕의 정상부를 지날 때 타이어가 지면을 누르는 힘인 수직 항력을 구하는 것이죠. 여기서 중력은 질량의 중력 가속도를 곱한 값이고 도로의 구분 정도를 나타내는 곡률 반지름은 50m로 주어졌습니다. 이 문제는 벡터의 분해와 원운동의 가속도 개념을 동시에 활용해야 하는 아주 좋은 실습 예제입니다. 머릿속으로 차가 받는 힘의 화살표를 그려보세요. 준비되셨나요? 풀이를 시작해보죠. 먼저 전체 중력을 구하면 질량 1500kg에 중력 가속도 9.82를 곱해 14,715N이 나옵니다. 여기서 뉴턴은 힘의 단위로 1kg의 물체를 초당 1m씩 가속시키는 힘을 말해요. 이제 이 힘을 나눕시다. 도로와 평행한 성분은 중력의 사인 15도를 곱해 약 3,809N이 되고 수직인 성분은 코사인 15도를 곱해 약 14,214N이 됩니다. 계산이 맞는지 어떻게 확신하냐고요? 바로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는 거죠. 각 성분의 제곱을 더한 값의 제곱근이 처음 구한 중력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보니 결과는 통과입니다. 이렇게 벡터를 성분별로 나누면 복잡한 경사면의 운동도 아주 단순한 직선 운동들의 합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더 흥미로운 질문입니다. 언덕 꼭대기에서 차는 얼마나 무거울까요? 정답은 평지보다 가볍다입니다. 왜냐하면 중력의 일부가 차를 곡선 경로로 회전시키는 구심력으로 사용되기 때문이죠. 필요한 구심력을 계산해보면 질량의 속도의 제곱을 곱하고 이를 곡률 반지름 오심으로 나누면 12,000N이 나옵니다. 자, 이제 힘의 평형을 볼까요? 아래로 당기는 중력에서 위로 받치는 수직항력을 뺀 차이가 바로 이 구심력이 되어야 합니다. 식을 정리해 수직항력을 구해보면 2715N이 나오네요. 평소보다 훨씬 작은 힘이죠?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만약 속도를 계속 높여서 초속 22.1m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수직항력이 0이 되어버립니다. 즉, 타이어가 지면에서 떨어져 차가 공중에 뜬다는 뜻이죠. 엔지니어는 이런 임계점을 미리 계산해서 사고를 방지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실습은 현대공학의 꽃, 전기차 가속 모델입니다. 전기차의 가속은 일반 내연 기관차와는 조금 다른 곡선을 그려요. 여기 속도 모델식이 있습니다. 시간 t에 따른 속도는 최대 속도의 1 마이너스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t 나누기 타우 제곱을 곱한 형태입니다. 여기서 최대 속도는 초속 30m, 시상수 타우는 5초로 설정되어 있네요. 우리의 미션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미분을 통해 가속도식을 유도하고, 둘째, 척분을 통해 이동거리식을 유도하며, 마지막으로 10초가 지났을 때 이 전기차의 상태가 어떨지 계산하는 것입니다. 지수함수가 포함된 미적분이라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우리가 배운 연쇄 법칙과 적분 규칙만 있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습니다. 자, 수학이라는 스캐너와 빌더를 꺼내볼까요? 먼저 가속도를 구해봅시다. 속도식을 시간으로 미분하면 되는데 이때 지수 함수 안쪽에 마이너스 5분의 1을 밖으로 빼주는 연쇄 법칙을 적용합니다. 계산 결과 가속도는 6.0 곱하기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5분의 t제곱미터 매초 제곱이 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가속도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죠.
다음은 이동 거리입니다. 속도 식을 시간 0부터 t까지 적분하면 되는데요. 상수를 적분하면 1차식이 되고 지수 함수를 적분하면 다시 지수 함수가 나오는 규칙을 이용합니다. 최종적으로 거리는 30 곱하기 괄호 열고 t 더하기 5 곱하기 자연상수의 마이너스 5분의 t 제곱 마이너스 5가로 닫고 미터가 됩니다. 초기 조건인 시간 0일 때 거리가 0인지 확인해 보니 딱 맞네요. 이렇게 미적분을 이용하면 복잡한 가속 모델도 시간의 함수로 완벽하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를 해석해 봅시다. 10초가 지난 시점에 이 전기차는 초속 25.94m, 시속으로는 약 93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가속도는 초기 값의 13.5% 수준인 0.812m 매초 제곱으로 뚝 떨어졌네요. 그동안 이동한 거리는 170.3m입니다. 여기서 아주 깊이 있는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 이 가속도를 영원한 시간 동안 척분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학적으로 계산해보면 신기하게도 정확히 최대 속도인 초속 30m가 나옵니다. 이 말의 물리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바로 모든 순간에 아주 미세하게 나누어져 있던 가속도 조각들을 하나하나 쌓아 올리면 결국 도달할 수 있는 최종 속도가 된다는 뜻입니다. 척분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물리적 변화의 누적이라는 사실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엔지니어는 손 계산만 하지 않습니다. 컴퓨터를 이용해 자신의 계산이 맞는지 검증해야 하죠. 파이썬의 넘파이와 매플롤림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이 가속 모델을 시뮬레이션해 보았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미분의 기하학적 의미가 명확해집니다. 속도 그래프에서 특정 시점의 접선 기울기가 바로 우리가 계산한 가속도와 일치합니다. 반대로 적분은 그래프 아래의 면적을 의미하죠. 수치 해석을 통해 구한 면적이 우리가 손으로 계산한 값과 0.01% 미만의 오차로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 수학은 단순히 숫자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코딩과 인공지능의 기초 논리입니다. 수학적 논리가 곧 코딩의 논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배운 이 수학적 도구들이 이제 컴퓨터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실제 기계를 제어하게 될 겁니다. 축하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동역학이라는 거대한 산을 오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볼까요? 일과 토크를 구할 때 내적과 외적을 구분할 수 있나요? 연쇄 법칙으로 가속도를 유도할 수 있나요? 척분으로 속도와 위치를 계산하는 법을 익히셨나요? 그리고 상황에 맞는 최적의 좌표계를 선택할 자신감이 생기셨나요? 이 4가지 질문에 네라고 답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진짜 전공 수업인 모듈 1등역학 기초를 시작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기초가 튼튼하면 어떤 복잡한 시스템도 두렵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공학 도구 상자는 이제 훨씬 묵직하고 든든해졌을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 모듈 진짜 동역학의 세계에서 다시 만나요. 고생 많으셨습니다.